기후학교. 오늘은 생활 속 방사선 노출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최경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2달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 2달 사이에 저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저녁 때 뵈니까 새로워요. 네. 퇴근 시간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경숙이고요. 제가 다양한 직책이 있는데 특히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상황실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사능 정보도 알려드리지만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가 아마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네. 여기서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의료 방사선,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국내 소식. 네네. 네, 선생님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는 선생님 아니면 어디서 들을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뉴스가 별로 안 나오니까. 네네. 그만큼 또 뉴스가 안 나온다는 건 네. 시민분들의 관심도도 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40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해양 투기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저같이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참 소중한 말씀인데요. 여기 저희가 아까 기후 퀴즈를 냈었는데요. 엑스레이나 CT 촬영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의료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질병 진단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한국인 1인당 한 사람이 의료 방사선 노출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한 사람이 연간 의료 방사선을 이용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1번 연간 2회, 2번 연간 6.8회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옥점님이 의외로 노출 횟수가 많네요. 그러고요. 3370님이 DJ님의 친절한 힌트 덕분에 쉽게 맞춥니다. 그렇죠. 6배가 있다. 미국이나 스위스보다. 미국이나 스위스는 1.1회다. 그랬었죠. 정답은 선생님 몇 번일까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네, 연간 6.8회. 네. 와우. 근데 이게 한 사람당이잖아요. 네, 평균적으로요. 네. 저 같은 경우 올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네. 작년에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평균이 6.8회면은 어떤 분은 막 열 몇 번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네. 저는 이제 또 뭘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네. 아이를 기른 엄마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보면 특히 아들을 기른 엄마분들은 상당히 많이 촬영을 하더라고요. 아들내미들이 어디 다치고 네, 막 다리가 이러면.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네, 뭐 네. 아니면 축구나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다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하고요. 또 요즘은 또 치아 교정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치아 교정 때문에도 치아 엑스레이나 뭐 파노라마 CT라고 해서 다양한 의료 방사선들이 종류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CT 촬영에서 막 이렇게 어디 머리나 이런 걸 촬영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동네에서 어디 부딪혀갖고 네네. 조금 부러져도 가서 네네. 촬영을 네.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종류가 다양해진 건 의료기술이 발전한 걸 텐데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같이 많이 촬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월등히 수치가 많습니다. 네. 특히 2020년부터 22년까지 네. 그 통계를 이제 이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3년간 피폭 설량과 그 검사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요. 네네. 뭐 원인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자세하게 밝히질 않아서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사실 뭐 정형외과 같은 데서 엑스레이 찍는 거는 그렇게 설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뭐 예를 들면 일반
촬영이라고 한다면 네. 문제되는 것은 검사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폭 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단층 촬영, 즉 컴퓨터 CT. 단청, CT CT라고 촬영. 하는 CT 촬영이라고 하는 게 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피폭 선량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CT 촬영 같은 경우가 전체 그 의료 방사선의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작은 건수죠. 100건에 네. 3.8%며 그런데 그 피폭 선량은 65.6%를 차지합니다. 아하, 네, CT 네네. CT 촬영이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네네. 배출하는 건가요? 네, 네, 우리한테 네. 막 뿜어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런 의료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피폭이라고 해서 네. 그냥 세포가 어떻게 보면 충격을 한 번 받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CT도 종류에 따라서 그 선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높은 게 관상동맥 CT 조영술이라는 관상동맥 CT 조영술.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15mS에서 16mS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1mS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 1mS가 자연 방사능 수치, 그러니까 일상 생활하는 동안 허용되는 어떤 그 자연 방사능 수치를 제외한 인공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1mS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 네네. 같은 경우에. 그런데 CT 조영술 한 번 찍으면 16년치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폐CT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 15mS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폐를 찍는 거요. 네. 근데 사실 뭐 암 진단이나 뭐 이런 진단을 위해서 증상이 있고 진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찍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용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고가의 숙박 검진 같은 거 저도 부모님한테 한번 건강검진권을 선물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뭐 사실 어버이날이 되면 그런 걸 많이 선물들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숙박을 하면서 검진 받는 경우에 병원에 따라서 최고 24mS까지도 노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 그렇게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4년치를 건강검진하면서 한꺼번에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건강검진하다가 암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료 기술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네네.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는? 물론 질병의 네. 증상이 있어서 그 질병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한 경우인데 그 안전 수치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일종의 관리 기준치지 절대적 안전 수치가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모든 기준치라는 것이.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뭐 16mS의 그 방사선 양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방사선에 있어서는 알랄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방사선 양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방사선의 노출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줄일수록 좋다. 네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서 떨어질 경우 머리가 뭐 좀 아프다거나 그럼 당연히 찍어야죠. 근데 잘 놀고 뭐 괜찮다고 생각되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찍을 필요는 없거든요. 불안하니까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CT에 노출이 될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건강감시센터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역류와 예방 수첩이라 우리가 해서 예방접종 맞는 걸 다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 양을 CT를 몇 번 촬영했는지 엑스레이 몇 번 촬영했는지 이런 하게. 방사선 관리 수첩이 저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료계에서도 최대한 아이들은 노출을 작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관리 수첩을 좀 도입하는 것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게 의사 선생님 CT 찍으라고 했는데 안 찍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걸로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저희 네네. 가족 중에 한 분이 떠올라서 지금 제가 얘기를 진단, 합니다. 병의 어떤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검진하셔야 됩니다. 찍으시라고 하면 찍어야 되고요. 네네. 이거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네, 덧붙여드리면 사실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술이 좋아져서 네.
질병을 또 잘 이렇게 충분히 네, 걸러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 번만 물어봐도 저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여기 보니까 저희 3394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각종 검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선진국보다 사례가 많다,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한 번 더 그렇죠. 정리를 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숙박을 하면서 건강검진하는 그런 경우에 불필요한 노출량이 굉장히 너무 많거든요. 많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의 이득을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연간 6.8회, 1인당 연간 6.8회는 좀 높은 횟수인 건 분명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분이 3394님 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혹시 반론이 있으면 오늘의 기후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뭐 의료진이나 반론을 하고 싶은 분들께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 6.8회는 좀 많고 의학계에서는 의료 방사선 피폭 정도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데 일단 네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알랄라 법칙은 최대한 줄이자 일단 네네네. 무조건 네. 이게 기본이다. 네네. 방사선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특히 그렇죠. 취약하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영유아는 네. 정말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느는 걸까요? 지난 3년 동안 확 는 게 전 말씀드리면서 혹시 코로나 돌 때 펫CT를 많이 찍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네. 왜 이렇게 지금 사용 횟수가 늘었는지. 그런데 줄이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MRI나 네. 다른 촬영도 괜찮다면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네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죠, 이거는. 네네. 근데 막 우리가 선생님이 말 안 하는데도 뭐 CT 찍을래요 고집하거나 그렇죠. 네네. 건강검진 가서 무조건 CT 많이 찍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네, 오늘 최경숙 선생님과 의료 방사선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5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또 국내 신규 원전 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4부에 이어서 계속 최경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 상황실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4부에서 의료 방사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394님이 사연을 좀 길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선진국에 비해 좋기 때문에 외상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X선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사용 횟수가 늘어난 원인 저는 알지요 하시더니 이게 암 검사가 늘었대요, 선생님. 코로나 이전보다 20에서 25% 이상 늘었는데 원인은 모르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가서 암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저도 왜 증가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얘기 중에 하나겠죠. 네. 3394님 오늘 사연 되게 자세히 보내주셨는데 이걸 또 언제 저희가 아이템으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네. 오늘의 이야기. 3394님이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 반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네네. 또 있었던 거죠. 아니요, 이제 내일 방류. 내일 방류하는 4차를 이제 내일 방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즉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게 연 단위가 조금 네.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1월부터 12월을 12월인데. 1년으로 하는데 일본은 4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를 1년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이 이제 학교도 이렇더라고요. 일본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일본의 그 따로 쓰는 그 지금 그 달력이 있죠. 그뭐 초화 몇 년 이렇게 해서 나오던 거. 네, 그것 때문에 그걸로 따로 하기 때문에 연 단위가 조금 다르게 끊어집니다. 네. 근데 일단 올해 한 해 7회에 걸쳐서 방류를 이제 투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내일 이제 4차 투기 1차에 4차
1회 4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마지막을 내일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이 네네. 2023년 4월부터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에 네. 들어가 있는 네네. 지금 그 후반부에 네네. 내일 맞습니다. 방류를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그 4차 방류를 아. 내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냥 방류가 이루어지고 뭐 기준치 이하로 방류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네. 정확히 이제 도쿄전력 발표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오면 네. 삼중수소가 일단 17만 베크렐입니다. 리터당 17만 베크렐의 농도를 해서 700배가량 희석해서 버릴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4회차 방류가 이루어지는 동안 역대 최고의 농도입니다. 아, 지금 이번에 네, 나오는 내일 게요. 버릴 것이요. 그리고 또 기타 다른 핵종, 그러니까 삼중수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염수에는 아직 다 걸러지지 못한 세슘, 스트론튬, 네. 기타 핵종들이 있는데 그 핵종들이 지금 역시 고시농도 대비 0.34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 되게 길어지는데 네. 그 총량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게로 해서 뭐 세슘이 1kg이 들었다 이런 식의 총량을 밝히는 게 아니라 계속 농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의 합이 1 이하로 만들어서 버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그 기준입니다. 네. 근데 그 농도가 그러니까 1에 대비해서 0.34 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굉장히 낮은 농도를 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렇게 농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농도 역시 고시농도 대비 0.34라는 그 농도 역시도 지금 4차 방류 중에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버렸지만 점점 4회차인데 벌써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앞으로 7회 버려질 예정인 그 오염수들에서는 또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농도 높아지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네. 자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고 반드시 중단시켜야 된다는 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그 농도는 삼중수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다른 핵종들, 네네.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총량을 밝히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시는 네네. 거죠. 아,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이오딘 129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거든요. 아이오딘 129요. 네네. 이것은 반감기가 길어서 뭐 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길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독성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반감기가 157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100만큼 그 아이오딘 129가 100만큼 바다에 버려졌다면 50으로 줄어드는데 네, 1570만 년이 걸리는 겁니다. 반으로 주는데 네. 정말 오래 걸리는 거네요. 네. 이거는. 근데 이런 것을 저농도로 계속해서 30년, 40년 버린다면 네. 수만 년을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오염수가 아니면 네. 다른 방식으로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물질들일까요? 네, 그렇죠.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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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계속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계속 잃어버리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염수 그 청소도 중에서 오염수가 노출돼서 네, 노동자들이 피폭을 당하는 네.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2월 7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동자 피폭도 있었지만 네. 중요한 건 5.5톤의 오염수가 노출이 됐는데 그게 다 땅속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땅속으로 유출된다는 건 지하수나 다른 것들이 오염된다는 거고 네네. 그런 것들이 또 바다로 결국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2월 7일 누출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네. 양을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 세슘 134라는 물질이 1억 1000베크렐이 유출됐고요. 세슘 137은 65베크렐. 숫자가 엄청나죠. 네. 그리고 안티몬, 뭐 스트론튬 등이 다 수십 베크렐씩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네. 65베크렐.
65만 베크렐이요. 10,100베크렐.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식품에서의 안전 기준치를 100베크렐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100으로만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는 0베크렐을 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100베크렐 기준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뭐 수억 배니까 엄청난 양이죠. 네. 이런 것들이 땅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유출 사고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일어나는 네, 일이고 네. 사실 일본 시민단체에서는 하루 30톤 정도가의 그 정화되지 못한 오염수들이 지하수로 새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일본에서는 저희는 이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각 세계별로 언론 투명 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본이 상당히 하위에 머뭅니다. 그래도 우리보단 상위던데. 그래서 역전이 됐나요? 예. 네. 근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언론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요. 또 후쿠시마 현민들 즉 이 피해 당사자들 아닌 다음에는 네. 사실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현민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일본 내에서도 크게 방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만 이렇게 안타까운가요? 이게 다 바다를 돌 텐데.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유출 사고를 들면서 네. 관리할 자격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른 나라의 이런 관리 감독을 받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일본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은 안 하는 네,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럼 올해 도쿄전력 방류 계획은 7번이 앞으로 네네. 남아 있다. 네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네네. 지금 이렇게 내년에도 그러면 또 노동자 피폭이나 아니면 지하수로 무언가가 새어 나갈지 이건 또 계속 모르는 거죠. 지금 오염수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노동자들의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관리가 부실하게 계속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고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 현장에 하청 노동자들 그것도 1차, 2차, 3차까지 내려간 하청 노동자들만 근무한다는 건 사실 일본 정부가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하다는 증거라서 저도 당연히 일본 편을 드는 IAEA 즉 원자력 기구 말고 주변 이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네, 해서 다른 나라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계속 스스로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판단이나 결정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에 이어서 국내 소식이 또 있죠. 올해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신규 원전 4기 4개를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네네.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고 있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제 의견은 OBS 라디오와 전혀 관계없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반론이 있는 분들은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이 원전 부흥 정책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원전 부흥 정책을 하면서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총 역량을 다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고 신규 원전 건설하고 특히 뭐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까지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까지 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전 부흥 정책의 하나의 그 이유로 기후 위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뭐 제가 앞선 방송을 듣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과일에
이제 기후 위기와 네, 과일의 네. 냉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통 구조, 네, 농산물. 유통 구조까지 문제가 네. 있는데 사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체득을 하고 있잖아요. 홍수, 뭐 폭염, 네, 뭐 폭한 한 강력한 한파까지 네. 체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을 피워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원전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원전 건설이 그냥 한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건설해서 운영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네, 보시면 네. 되는데 그럼 지금 지어도 지금 당장 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 10년 네. 후인데. 네. 기후위기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원전 부지마다 가득히 사용 후 해결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사용 후 해결료는 지금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 사용 후 핵 연료가 지금 터져 나간 게 후쿠시마 오염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운전 중인 그러니까 가동 중인 가동 중인 데서. 원전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원전이 계속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후쿠시마 원전은 그 원자로 옆에다가 바로 같은 건물에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맞아, 지금 맞아. 1, 2, 3, 4호기에서 3호기와 4호기는 그 사용 해결료를 다 제거했는데 1, 2호기에 아직도 사용 해결료가 10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못 꺼냈거든요. 네네.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혹시 건물에 충격이 가면 사용 해결료에서 다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우리나라 원전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네, 발전소에는 네. 사용 후 해결료가 네, 저장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영구 저장 처분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영구 저장 처분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해결하는 게 핀란드하고 다른 뭐 한 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영구 저장 네, 처리 네. 시설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 그런 문제도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엊그제 녹색전원연구소라는 곳에서 원전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사고 실태를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잦은 고장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한수원에서도 신경 써서 지금 관리를 안전에 하고 대해서 있으니까. 관리하니까 잦은 고장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중대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 2등급 고장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계통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고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후 원전이 결국은 그 원전이라는 게 수명이 다 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네. 수명이 다 되고 있어서 큰 사고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 특히 뭐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네. 너 되게 쉽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리 계속 전조를 보여준다. 네. 지금 이 녹색전원연구소 보고서가 저는 바로 그런 문제를 저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무조건적인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우리 모두 멈춰서 한 번쯤 다시 정말 안전한가? 그러니까 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안전 규칙과 모든 것을 다 지켰는가,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전혀 없이 그냥 묻지마로 원전 부흥 정책을 하는 거는 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전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처럼 허용이 되는. 네, 허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텍소노미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사용 후 해결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고요. 결국은 영구저장 처분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료가 그러니까 사고 저항성 해결료라는 것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말이 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해결료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 폭발을 줄여드릴 수 있는 어떤 피폭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껍질을 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술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개발 중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원전을 가동하라는 거지 무조건적인 원전 가동을 하라고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오독을 해서 텍소노미에 들었어. 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분류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오독입니다. 명백한 오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않는 에너지 발전이 무엇이 네. 있는가 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그쵸. 발전이다. 네, 네. 근데 원자력 발전을 여기에 넣어준 거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라. 네, 네. 이 그리고 전제가 있는데 그리고 사고저항성 사고저항성 해결료. 해결료에 껍질을 싸가지고 네, 사고가 그러니까 안 쉽게 나도록 설명드리면 막아라.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10년 후에 쓸 수 있는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마 아리백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네. 만든 그건데 점점 유럽 국가나 뭐 북미에서는 그런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로 네, 생산한 것만 우리는 수입을 하겠다. 네, 네.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계약이 깨진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뭐 반도체를 세우는 이제 뭐 그런 대단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전기를 원전에서 끌어오겠다고 하면 저는 그걸 과연 수출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경제적 검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원전 확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셔가지고 네. 이해가 참 잘 됐는데요. 네. 혹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오늘의 기후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겸 네, 청취자나 네. 정책분 담당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그래서 광고를 살펴시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후쿠시마 이제 사고 일어난 3월 11일 경쯤에서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를 추념하고 그것으로부터의 얻은 교훈을 잊지 말자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3월 16일 토요일 날 저희가 주제가 에너지 전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지금 기후위기 이 엄혹한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시민 여러분과 굉장히 좀 즐겁게 그것들을 얘기하고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계천에서 행사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알 수가 있고 3.16 에너지 전환대회라고 검색하셔도 아마 검색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광장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16일 토요일이면 청계천에 놀러 가서도 한번 들를만 하네요. 네네. 에너지 전환대회. 네. 네, 지금까지 최경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거리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박진희, 진행해줘 김희숙이었어요. 잠시 후 7시 30분부터 OBS 뉴스 730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